큰일은 무슨 책임을 지면 되지. 내 마사코는 어떻게 하고? 그 여자는 안 오네. 아니야, 마사코는 꼭 오네. 해당하는 피고 지고. 마음 한없이 고요하여라. 그 위에 향기로운 일감이 오다. 동해 바다 쪽에서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밤새워 작업을 한 이중섭은 가슴 뿌듯한 희열을 느꼈다. 붓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준 날 아침이면 늘 그랬다. 그는 방금 완성한 소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화실을 나와 우물가로 갔다. 옷을 훌훌 벗고 두레박으로 퍼올린 물을 몸에 끼얹었다. 밤새 긴장했던 살갗들의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는 기척이 있었다. 아, 마사코. 사랑하는 내 마사코. 이중섭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든 곧 뒤따라오겠다던 마사코는 석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날마다 편지만 왔다. 어떤 날은 두 통이 함께 올 때도 있었다. 그녀의 편지는 언제나 그리운 당신께라는 서두로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마다 냉수마차를 마치면 그는 보고 싶은 마사코에게로 시작되는 답신을 썼다. 그러나 편지는 그의 가슴에 언제나 갈증과 함께 절망만을 안겨주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마사코에게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마사코에게. 오늘도 밤새워 작업을 하고 새벽에 냉수마차를 했소. 몸을 씻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거기에 샛별이 떠 있었소. 그러자 마사코 당신이 그리웠소.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리운 나는 별을 보며 눈물을 흘렸소. 아, 사랑하는 나의 마사코. 언제나 우린 함께 있게 될지. 전쟁의 소식은 점점 우리의 만남을 방해만 하고 있는 것 같소. 이러다 영영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미칠 지경이오. 당신을 보고 싶은 하늘 같은 마음을 담아 뽀뽀를 보내요. 이중섭이 편지를 다 쓰고 방금 쓴 편지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리더니 화실 밖에서 멈추었다. 삼촌, 저 왔어요. 조카 영진이었다. 일본으로 떠날 때에는 갓난아이였던 조카가 어느 사이에 중학생이 되어 아침 산책을 나갈 만큼 커 있었다. 오냐, 들어오너라. 아니,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가 바로 나가마.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보낼 편지를 봉투 속에 넣어 책갈피에 꽂아놓고 밖으로 나왔다. 영진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샛별도 이젠 보이지 않았다. 가자, 영진아. 방금 샛별이 사라졌어요, 삼촌. 영진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와는 달리 감성이 풍부했다. 따라서 삼촌이 그리는 그림에도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샛별은 날마다 뜬다. 이중섭이 조카의 손을 잡으며 대꾸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들어서면서 영진이 느닷없는 소리를 꺼냈다. 할머니께서요, 삼촌을 혼인시킨다고 했어요. 뭐라고? 왜요, 삼촌? 예쁜 색시를 얻으면 좋잖아요. 전 삼촌이 하루라도 빨리 예쁜 숙모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영진이 헤헤거리며 웃었다. 이중섭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귀국을 하자마자 어머니가 제일 먼저 서두르고 나온 것은 비쩍 마른 막내 아들의 얼굴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이었다. 이중섭이 아침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고 일어서려 할 때였다.
좀 앉거라, 중섭아. 형 중석이 말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는 눈빛으로 큰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이중섭이 일어서려던 몸을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혔다. 너는 그 창고 속에 들어박혀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을 셈이냐? 형의 질책에 가만히 고개를 들어 눈치만 살폈다. 시국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 어제는 원산에서만 3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혹은 노무자가 되어 작업장으로 끌려갔다. 어디 그뿐이더냐. 외놈들이 이제는 어린 처녀 아이들까지 붙잡아가는 판이다. 쟤놈들의 말로는 군수공장 같은 데 취직을 시킨다고 하더라마는 그 말을 어찌 믿겠느냐. 아마도 군인들의 위안부로 삼을 것이다. 형의 말이 이중섭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일본에 있을 때 학병을 모집해가는 것을 보았지만 조선에서도 그러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바로 화실을 만들어 그 속에 파묻혔던 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없이 형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그 얘기를 들은 일이 있구나. 젊은 처자들을 잡아가니까 홍기에 있는 딸을 둔 집에서는 모두들 혼인을 서두른다더구나. 그리고 징용영장을 받은 집에서는 씨라도 받아놓자고 역시 혼인을 서두르고 이래저래 혼사를 치르는 집이 많다더구나. 중섭이 너도 서둘러 혼인을 하자. 사람의 일이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국 어머니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도 참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이중섭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형이 말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형 중석의 말로 보아 아무래도 말 못한 어려움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형님이 저러실까? 혹시 어디 일자리를 얻으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뜸을 들이시는 것은 아닐까? 혼인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고? 기다리다 못한 어머니가 이중섭을 대신하여 물었다. 잘못하면 중섭이를 학병에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형 중석의 입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나왔다. 아우가 흠칫 놀라 형을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자지러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하면 우리 등섭이가 전쟁터에 끌려간다는 말이냐? 어제 원산 경찰서에서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중섭이를 학병에 지원시키라고 했습니다. 만약 지원을 시키지 않으면 영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 아들을 겨우 요굴에서 빼내왔는가 했더니 호랑이 굴이 웬 말이냐. 둥서봐, 애미가 뭘 하더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진즉에 혼인을 하라고 하지 않더냐. 어머니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입맛을 쩝쩝 다시던 형 중석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무려면 제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전쟁터로야 내보내겠습니까? 꼭 가야 된다면 제가 대신이라도 가서 동생만은 빼낼 테니까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냐? 네가 대신 간다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더냐?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야 생기겠어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동생만은 지킬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어머니. 그런 형이 산처럼 커 보였다. 이중섭의 눈이 뜨뜻하게 젖어오는데 형이 몸을 일으켰다. 학병이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형 중석의 말에 그는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 가슴 밑바닥에 깔려있기도 했지만 그는 형 중석을 믿었다. 어린 시절 그는 형 중석을 어려워하면서도 마음으로 일망정 우상으로 떠받들었다. 일본 척식대를 졸업하고 한때 식산은행에 근무했던 중석은 조선인을 업신여기는 일본인 동료를 안 죽을 만큼 흠씬 패주고는 장래가 충분히 보장되는 그것을 그만둬버렸다. 학병 문제 같은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중석의 말을 믿고 이중섭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냉수마차를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송도원의 들판에 나가 하루 내에 소를 관찰하고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는 일로 매일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낸 어느 날 밤이었다. 중섭이 낮에 관찰한 소를 그리고 있는데 형 중석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화실로 찾아왔다. 손에는 소주병과 구운 오징어까지 한 마리 들려 있었다. 그림은 잘 되냐? 형 중석이 화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럭저럭요, 형님. 안거라, 모처럼 형제간에 소주나 한잔 하려고 들렀다. 예, 형님. 이중섭이 조심스레 앉자 형이 이빨로 병마개를 열어 아우의 잔부터 재워 내밀었다. 넌 그림을 그리는 일이 즐겁냐? 아우가 얼굴만 붉힌 채 대답을 망설이자 형이 말을 이었다.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구나. 예술의 길이 가시밭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그런 걸 묻다니. 네가 느끼는 고통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건강 조심해야 한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마사코라는 일본 여자와 결혼도 할 것이 아니더냐.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언제 오기로 했느냐? 그 여자가 조선으로 들어온다면 난 구태여 너희들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시다. 어머니를 너무 쉽게 설득하려 들지 말거라. 순리대로 따르다 보면 잘 풀리지 않겠냐? 감사합니다, 형님. 이중섭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났다. 그런 아우를 흘끔 바라본 형 중석이 마지막 소주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화실을 나가려다 말고 형이 고개를 돌렸다. 아참, 너 학병 문제는 걱정하지 말거라. 오늘 경찰서장이 불화를 잡고 늘어져 해결을 보았다. 넌 오늘부터 총후화가다. 일종의 선모 문화인인데 네 그림을 몇 점 바치기로 했다. 알고 보니까 놈들이 네 그림이 탐이 나서 꾸민 수작이더구나. 물론 네가 아니면 꼼짝없이 학병으로 끌려갈 입장이긴 했다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당당했다. 모처럼 너 때문에 기분 좋은 날이었다, 오늘은. 형이 손을 흔들고는 화실을 나갔다. 아, 마사코. 내 사랑 마사코. 그녀는 명사심리 해당화꽃 속에서 해당화보다 더 붉은 웃음을 웃고 있었다. 언제 왔어, 마사코? 이중섭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 와락 부둥켜 안았을 때였다. 해당화꽃 가시가 손등을 핥히었다. 아야!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번쩍 떴다. 빙그레 웃는 얼굴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난 봄에 도쿄 태평양 미술학교를 졸업한 김영주였다. 영주 형, 언제 왔어? 이중섭이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조금 전에 아무래도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깨우지 않았지? 달콤한 꿈은 무슨? 꿈속에서 마사코라도 만난 거 아니야?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았어. 행복하게 웃기는. 가시에 찔려 놀라서 잠이 깼는데. 해당화 꽃잎 속에서 마사코가 웃고 있었어. 너무 반가워서 부둥켜 안는데 가시에 손등을 긁혔지 뭐야. 이중섭이 새삼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꿈에서 가시에 찔렸던 그 부분에 붉은색 물감이 한 방울 말라붙어 있었다. 꽃가시에 찔렸으면 행복한 꿈이지 뭐. 김영주가 새삼 화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여러 형태의 소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 누워있는 소,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소, 달리는 소, 싸우는 소, 풀을 뜯는 소들이 금방이라도 현실 속으로 뛰쳐나올 듯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섭인 여전히 소군. 굵고 힘찬 선들이 나를 전율하게 만들어. 아직 멀었어. 아직도 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든. 오랜만에 소주나 마시러 갈까? 소주보다도 갈 데가 있어. 어디? 이중섭이 눈을 껌뻑이며 물었다.
혹시 원산의 예술가들이 또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였다. 그가 일본에서 귀국하자 원산의 시인이며 화가며 음악가며 무용가며 하는 예술인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었다. 원산의 자랑 이중섭이 돌아왔다. 도쿄의 화단에 새바람을 불어넣던 노랑 수염이 돌아왔다. 그들은 마치 이중섭을 환영해주는 것이 의무라도 되는 데 떠들었다. 그들의 열렬한 환영이 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려니 생각하고 몇 번 같이 어울린 것이 탈이었다. 진즉부터 얼굴을 익혔던 친구들은 물론 그가 원산으로 돌아온 다음에 만난 친구들까지 시도 때도 없이 화실을 제 집처럼 들락거렸다. 어떤 친구는 소주병을 차고 왔고 어떤 친구는 막걸리통을 메고 왔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었다. 한 열흘쯤 그렇게 살고 난 어느 날 이중섭은 정신이 버뜩 들었다.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하자고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내 이런 모습을 알면 마사코가 얼마나 실망할까. 그는 친구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작정했다. 도쿄에서처럼 화실 밖에 작업 중이라는 쪽지를 붙였다. 그제서야 술 친구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때처럼 예술인들이 술이나 마시자고 모이는 자리 같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김영주가 말했다. 공회당에서 시민 위안 무용 공연이 있어. 무용 공연? 응, 최승희와 그 문화생들의. 볼만하겠네. 이중섭이 짧게 중얼거렸다. 머릿속으로 문득 다야마 춘자라는 여자의 얼굴이 스쳐갔다. 얼굴이 갸름하고 콧날이 우뚝 선 그녀의 검고 깊은 눈은 무대가 아니라도 사내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섭은 그녀의 모습에서 화류의 분위기를 느꼈다. 그날 환영회 자리에서 그녀는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전 무용을 하는 다야마 춘자예요. 이 선생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정말 영광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중섭이 얼굴을 붉히며 그렇게 대꾸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를 쓰는 박진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역시 춘자 씨는 춘자 씨군. 천재를 알아보고 달라붙는 것을 보니까. 전 천재를 좋아한답니다. 춘자가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대꾸했다. 그날 그녀는 이중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많은 것을 물었다. 그때마다 이중섭은 빙글에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아서는 꽤나 귀찮게 할 것 같더니 그 이후 춘자는 한 번도 화실의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오늘은 춘자나 한번 만나볼까? 이중섭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영주가 말했다. 어떡할 거야? 무용이 싫으면 소주나 마시러 가든지. 아니, 무용을 보러 가자고. 그들은 화실을 나와 공회당으로 갔다. 그러나 아직 공연이 시작되려면 1시간 남짓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우리한테 소주를 마시라고 하네. 이중섭이 김영주를 술집으로 끌었다. 늙은 주모가 무얼 먹을 것이냐고 묻지도 않고 소주 한 병과 병치회 한 접시를 내놓았다. 두 사람이 소주 한 잔씩을 막 비웠을 때였다. 어디서 한 잔 마셨는지 시인 박진수가 술이 거나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원산의 천재 화가께서 납시셨군. 박진수가 서슴없이 그들의 자리로 다가왔다. 이영도 춘자의 춤을 보러 왔어? 심심해서. 그래서가 아니겠지. 춘자를 만나고 싶어서 왔겠지. 이영 알아? 춘자가 이영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무슨 소리를. 그날 이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걸. 이영의 화실에 한 번 찾아간 일이 있었지. 작업 중이라는 쪽지가 문 밖에 붙어 있어서 그냥 돌아오긴 했지만. 춘자가 무척이나 섭섭해하더군. 그 여자도 함께 왔었어? 그랬다니까 글쎄. 다방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날더러 함께 이영의 화실을 좀 가자는 거야.
이 형의 그림을 구경하고 싶은데 여자 몸으로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난다 이거지. 할 수 있어. 그녀를 짝사랑하는 내가 동행을 해주는 수밖에. 작업 중이라는 쪽지가 가로막더군. 그녀는 많이 섭섭한 모양이었지만 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 이중섭이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는데 박진수가 술잔을 넘기면서 양귀비 꽃보다 밭꽃이 더 좋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 하고 물었다. 그럼 난 밭꽃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이영. 박진수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울부짖었다. 암담해. 세상이 너무 암담해. 꽃 같은 조선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는데 춘자는 나를 거들떠도 안 봐. 뭐라고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 이중섭이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박진수의 울음에 술맛을 잃은 세 사람은 술집을 나와 공회당으로 갔다. 무대에 선 춘자의 모습은 황홀하리만큼 예뻤다. 최승희와 함께 추는 이인무였는데 남장을 한 최승희도 예뻤지만 그녀의 상대 역을 하는 여장의 춘자는 관객들의 한숨을 저절로 불러낼 만큼 현란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다.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될 꽃이야. 저 여자의 아름다움에는 가시가 있어. 한 번 찔리면 큰 상처를 입을 독한 가시가 있다고. 박진수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이중섭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공연이 끝나고 그녀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박진수를 남겨놓고 공회당을 나오려는데 언제 보았는지 그녀가 이중섭을 쫓아왔다. 옷만 갈아입었을 뿐 그녀는 아직 분장도 지우지 않은 모습이었다. 정말 너무하세요, 이 선생님.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화실까지 찾아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여기까지 오셔서 모른 체하고 그냥 가시기에요. 그녀가 하얗게 눈을 흘겼다. 이중섭은 헤 웃기만 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화실을 찾아온 김영주는 다야마 춘자가 시를 쓰는 박진수와 팔짱을 끼고 원상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더라고 전해주었다. 박 시인은 행복하겠네. 그렇게 목말라던 그녀를 차지했으니. 그렇게 웃고 말았으나 그즈음 이중섭의 가슴속에는 커다란 지옥이 하나 들어앉아 있었다. 마사코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았다. 마사코의 편지가 사나흘에 한 번 서너 통씩 배달되더니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는 1회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배달되었다. 그러다가 봄이 와서 진달래가 벙긋벙긋 꽃망울을 터뜨릴 때는 아예 꽁 구워 먹은 소식이 되었다. 그래도 그는 날마다 새벽이면 편지를 썼고 그걸 조카 영진이를 시켜 붙이게 했다. 어느 날이었다. 우체국에 심부름을 갔던 영진이가 편지를 그대로 들고 텔레 돌아왔다. 일본으로 가는 편지는 붙일 필요가 없대요, 삼촌. 아니, 왜? 앞으로는 일본으로는 편지가 안 간대요. 그것은 이중섭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오던 그녀의 편지조차도 영영 끊길 모양이었다. 진달래꽃도 지고 꽃보다 늦은 잎이 무성해진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이중섭이 모처럼 맑은 정신으로 이젤 앞에 서 있는데 형님이 화실로 찾아왔다. 그림을 그리고 있냐? 그냥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를 살피며 이중섭이 대답했다. 소재가 바뀌었구나. 소에서 생선으로. 생선을 그리는 일도 재밌습니다. 그림을 재미로 그려서는 안 되지. 요즘은 네가 부럽구나. 붓을 들면 세상사 괴로움을 모두 잊을 수가 있을 테니까. 형 중석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런 형의 모습에서 이중섭은 그가 드디어 백화점 문을 닫을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봄이 시작되고부터 닫아야지 하고 있던 중이었다. 며칠 전에는 도쿄가 미 공군 내에 폭격을 받았다는구나. 이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중섭이 물었다. 연합군이 드디어 일본 본토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머지않아 부관 연락선도 끊길 모양이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형이 아우의 눈치를 살폈다. 아우는 입술을 꾹 깨문 채 침묵을 지켰다. 어쩌면 마사코가 영영 못 오게 될지도 모른다. 네가 고통스러워할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에서 하는 소리니라. 알겠어요, 형님. 도쿄 시민들도 시내를 비우고 피난을 간다더라. 마사코네 가족은 괜찮은지 모르겠구나. 괜찮을 거예요, 형님. 형 앞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중섭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절망이 가득히 들어차고 있었다. 아, 마사코. 사랑하는 내 마사코.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의 머릿속에 도쿄의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떠올랐고 우박처럼 쏟아지는 검은 폭탄이 떠올랐고 그것이 땅이며 건물이며 사람이 사는 집의 지붕에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파편에 맞아 산산이 찢어지는 마사코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 안 돼. 이중섭의 입에서 저절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거라. 사람의 일이란 내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냐. 어떻게 결판이 나건 머지않은 것 같구나. 이놈의 전쟁도 네 사랑도. 마음이 심란할 때는 여행이 최고니라. 금강산에라도 한번 다녀오지 그러냐? 아니면 평양에 외갓집을 갔다 오든지. 아우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형 중석이 호주머니에서 얼마의 돈을 꺼내주었다. 괴롭다고 술은 너무 많이 마시지 말거라.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중섭의 입에서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아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형 중석이 화실을 나갔다. 형님의 말씀대로 정말 금강산에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퍼뜩 그의 머릿속을 흘러갔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금강산의 황홀한 풍광을 혼자서는 도저히 견디어낼 자신이 없었다. 만폭동의 폭포 아래서 만물상의 만물 앞에서 피로봉의 하늘을 가린 구름 바닷속에서 펑펑 눈물이 나 쏟고 오기 십상이었다. 그래, 평양에나 가보자. 병기랑 명문이랑 대동강가에서 소주나 실컷 마시고 오자.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자 붓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 평양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평양행 기차를 탔다. 순환이가 이 형을 많이 기다렸네. 어쩌려나? 한번 만나보지 않으려나?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김병기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일본에서 돌아와 외갓집에 인사를 가서 만났을 때 김병기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처제인 그녀를 친구와 맺어주고 싶어 했지만 그때는 아직 마사코의 채취가 코끝에서 사라지기도 전이었다. 김순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사코에게 미안하여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만나볼게. 어이, 참 사람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때서. 그런다고 설마 처제가 자네의 코라도 꿰자고 덤빌 것 같은가? 그렇게 옹졸한 여자가 아닐세. 속이 확 트인 신여성이란 말일세. 장래가 촉망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그래도 부담이 되는군. 이중섭이 끝내 허락을 한 차 김병기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처제한테 또 구박개나 받게 생겼군. 자네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눈매가 날카롭게 생긴 사복 형사 2명이 승객들을 검문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죄 지은 것도 없이 가슴이 떨렸다. 그들은
젊은 남자 승객들만 일일이 검문을 하다가 말이 어눌하다든지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여지없이 주먹이 뺨으로 날아갔다. 이중섭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차 안의 살벌한 모습과는 달리 들판은 평화스러웠다. 아지랑이가 아른거렸고 아지랑이 속에서 소들이 논을 갈고 있었다. 어떤 소는 혼자서는 똑바로 가지 못하는지 코에다 긴 끈을 달아 사람이 앞에서 끌어주고 있었다. 바보 같은 속은 앞을 향해서 걷기만 하면 코를 꿰이는 고통은 안 당해도 될 텐데. 소가 불쌍해. 조선의 소가 불쌍해. 코를 꿰인 소는 더욱 불쌍해. 이중섭이 코가 꿰어 고통스레 끌려가는 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몸에서 소름이 도톨도톨 솟아올랐다. 그는 사복 형사가 가까이 와 있음을 느꼈다. 어이, 너 어디까지 가는가? 형사가 험상궂은 얼굴로 물었다. 그제서야 이중섭이 고개를 돌려 형사를 올려다보았다. 귀 밑으로 칼자국이 있는 형사가 그를 째려보고 있었고 아무래도 조선인인 듯 싶은 보조원은 선반에서 가방을 내리고 있었다.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간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지? 도쿄에 있는 문화학원의 미술부를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 출신이군. 그 학교에서는 도대체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학병에는 왜 안 갔지? 형사가 그렇게 물었을 때 보조원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이며 은지며 창호지에 데생한 소품 몇 점을 꺼내어 하나씩 살펴보았다. 자신의 지부를 들킨 것 같아 이중섭의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형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학병에는 왜 안 갔느냐 말이다. 넌 성전을 모르는가? 난 총후화가입니다. 총후화가? 팔자 좋은 놈이군. 아니, 미꾸라지 같은 놈이야. 그래, 좋다. 네가 총후화가라면 성전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냥 열심히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중섭이 그렇게 대꾸했을 때 보조원이 한마디 했다. 화가가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나카무라 형사님. 나도 알고 있다. 숨버러지 같은 놈들. 가자. 이에 나카무라 형사님. 조선인 보조원이 그를 보고 씩 웃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나카무라 형사는 이중섭이 총후화가인 것이 영 못마땅한 양이었다. 저만큼 가서도 흘끔 돌아보며 째려보았다. 한숨을 휴 내쉬면서 이중섭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만 보이던 들판의 풍경이 갑자기 회색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순 버러지 같은 놈들. 나카무라의 그 말이 기차가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귓속을 맴돌았다. 이중섭은 우울한 기분으로 외갓집을 찾아가 인사를 했고 점심을 먹고는 김병기를 만나러 갔다. 잘 왔네. 그런데 얼굴색이 안 좋구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중섭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 김병기가 물었다. 날더러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하더군. 아니, 어떤 빌어먹을 작자가 그딴 소리를 해? 나카무라 형사가. 기차 안에서 검문을 당한 모양이군. 신경 쓸 거 없네. 암울한 시대가 아닌가. 김병기가 우울한 얼굴로 위로를 했다. 그의 아내가 술상을 챙겨왔다. 안주가 변변치 않습니다만 즐겁게 드십시오. 그녀의 말에 이중섭이 얼굴을 붉혔다. 느닷없이 찾아와서 배가 많습니다, 아주머니. 배는요.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형수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니까요. 이중섭이 싱거운 웃음을 씩 흘리는데 심부름을 보냈던 김병기의 조카아이를 앞세우고 양명문이 들어왔다. 아이, 참 사람들도. 이 좋은 봄날에 고리타분하게 집안에서 술 타령인가. 나가세나, 우리. 대동강가의 수양보들이 잎을 제법 피웠다네. 양명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마당에서 채근을 했다. 그럴까, 우리? 하면서 김병기가 금방 일어설 자세를 취했으나 이중섭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하는 눈빛으로 김병기가 바라보았다.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술상은 비우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주머니? 그럼요. 그녀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할 수 없다는 듯이 양명문이 방으로 들어왔다. 해가 제법 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들은 김병기의 집을 나왔다. 오랜만에 우리 고구려 고분에나 한번 가볼까? 이중섭의 말에 김병기가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못 들어가. 외놈들이 폐쇄시켰어. 아니 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놈들의 속셈은 뻔하지. 조선 사람을 고구려의 열과 단절을 시키려는 것이지 뭐. 놈들은 지금 조선 것이라면 철저히 파괴시키려고 안달을 하고 있네. 명산의 명열마다 철심을 두드려 박는 놈들이 아닌가. 에헤이 참 기분이 나빠서 우울하긴 평양도 마찬가지군. 이중섭의 눈길이 하늘로 갔다. 하늘은 청잣빛으로 푸르렀으나 그의 마음에는 우중충한 구름이 끼었다. 그들은 발길을 대동강 쪽으로 옮겼다. 저녁 햇살을 받아 붉은 빛기둥을 뽑아 올리는 강 위에 몇 척의 나룻배가 한가롭게 떠 있었다. 뱃놀이라도 하는지 배 위에는 남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 요즘도 대동강에 놀이배가 떠 있네. 이중섭의 말에 양명문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팔자 좋은 외놈들이지. 대동강도 이제는 조선 사람들의 대동강이 아닐세. 기생들도 외놈들 차지가 되었겠네. 그때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잘들 살고 있는지. 외놈이 아니면 친일파 놈들의 차지가 되어 있겠지. 구경꾼 노릇은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세. 그것도 독한 소주로. 김병기가 돼지고기를 삶아 채반 위에 쌓아놓고 파는 주막으로 먼저 들어갔다. 자주 들렀던 집인 듯 40살 안팎의 주모가 눈웃음으로 반겼다. 새우젓을 곁들인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몇 잔의 소주를 마신 다음이었다. 김병기가 돼지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말했다. 도쿄가 폭격을 당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겠지?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잖아. 폭 싹 망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참, 그렇게 되면 서비의 애인 마사코는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양명문이 말머리를 느닷없이 말없이 소주잔만 기울이고 있는 이중섭에게 돌렸다. 모르겠어. 잊어버려 그 여자는. 김병기가 빈잔을 내밀면서 말했다. 어떻게 있겠어. 난 잊을 수가 없어. 술잔을 받으면서 이중섭이 김병기를 노려보았다. 조선 여자들은 정조를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면서요. 전 지금 제 목숨을 아고리 상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사코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김병기가 잔을 채우면서 한마디 더 했다. 지나가버린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그 여자를 남겨놓고 귀국을 하면서 인연은 끊어졌다고 믿어야 하네. 세월도 세월이고. 소문을 들으니까 부관 연락선도 두절되었다고 하던데.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그 얘기를? 이중섭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졌다. 물론 아침에 형 중석으로부터도 그럴 가능성에 대하여 듣기는 했지만 마사코를 태우고 올 유일한 희망인 그 배마저 운항을 안 한다면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다. 금광환이 미국 공군기에 폭격을 받았다고 하던가? 아무튼 며칠 전부터 평양 시내에 그런 얘기가 떠돌았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병기? 내 마사코가 묻을지도 모르는데 난 어떻게 살지, 명문이. 아이 참 사람도. 조선에도 좋은 여자는 많네. 자네한테 목을 메고 있는 여자도 있고. 언제까지나 마사코 타령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다 필요 없어, 다. 내겐 오직 마사코만 있으면 돼. 이중섭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때부터 그는 말없이 소주잔만 기울였다. 소주를 마실수록 얼굴은 창백해져 갔고 두 눈만이 번들거렸다. 술집을 나온 것은 강 위에 제법 어둠이 내린 다음이었다.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대동강가를 걸었다.
그들이 김병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김병기의 아내가 규자상 가득히 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전등불 아래서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는 음식들을 보고 양명문이 한마디 했다. 이 암울한 시대 너무 호화스러운 밥상이 아닙니까, 아주머니? 모처럼 이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대꾸했다. 서비영 덕분에 내 배가 포식하게 생겼네. 양명문이 너스레를 떨었다. 차림은 밥상이었지만 이미 술에 취할 만큼 취한 그들에게는 저절로 술상이 되어버렸다. 몇 잔의 술이 돌아간 다음이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순환이 술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웬 처녀가 하강을 하셨네. 양명문이 눈을 크게 뜨면서 농담을 했고 이중섭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이 선생님. 김순환의 이중섭을 부르는 호칭이 오빠에서 이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주전자의 술을 이중섭의 잔에 다소곳이 따랐다. 그때 그녀의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의 진지상은 사실은 이 선생님을 위하여 우리 순환이가 차린 것이랍니다. 그 성의를 봐서라도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이미 취할 대로 취한 이중섭의 귀에는 그녀의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술이 가득 찬 술잔을 들고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눈이 부신지 김순환이 고개를 숙였다. 이중섭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다. 마사코. 언제 왔어, 마사코? 두 친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김병기의 부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기색으로 동생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오히려 김순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꾸하고 나왔다. 조금 전에요. 조금 전에 왔어요.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마사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 내가 얼마나 마사코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 이중섭이 술잔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서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손을 잡힌 채 그녀가 말했다. 저도 이 선생님이 그리웠어요. 젖 좀 먹자, 마사코. 오랜만에 네 젖 좀 먹자. 이중섭이 금방이라도 그녀의 저고리 고름을 풀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제서야 당황한 김순환이 어머 하면서 도망을 갔다. 어디를 가는 거야, 마사코?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중섭이 쫓아나갔다. 그러나 그는 제 방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발이 문턱에 걸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김순환이 사라진 방을 향하여 손을 허우적이며 마사코를 불러댔다. 에헤이, 참으로 못 말릴 사람이구만. 김병기가 입맛을 쩍 따셨고 양명문이 얼마나 사랑이 그리우면 저러겠는가 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친구들의 그런 소리를 귓가로 흘려들으면서 이중섭은 내 활개를 쭉 펴고 반드시 누웠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세상이 막 돌아가네. 잠짓처럼 중얼거리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 그를 김병기와 양명문이 땜에다가 방에 눕혔다. 그것도 모르고 이중섭이 코를 골았다. 에이, 병기, 중섭이 얼굴 좀 보게. 꼭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잠든 모습일세. 양명문이 잠든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날 밤 이중섭은 꿈을 꾸었다. 도쿄가 활활 타고 있었다. 집이며 건물이며 나무들이 불길에 쌓여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구리상! 마사코가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딨어, 마사코? 이중섭이 안타깝게 고함을 지르며 손을 내줬다가 눈을 떴다. 마사코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마사코. 꿈을 꾼 모양이죠, 이 선생님. 그녀는 마사코가 아니었다. 김순환이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환이. 이중섭이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가 조금 물러앉으며 물그릇을 내밀었다. 어제는 과음을 하셨어요. 이걸 좀 드세요. 꿀물이에요. 시원하네, 꿀물이. 달콤하기도 하고. 어젯밤에 내가 실수를 안 했는가 몰라. 대동강가에서 소주를 엄청 마셨거든. 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더 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쓰러져 잠을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릇을 돌려주면서 이중섭이 말했다. 실수를 하시긴요. 저를 마사코로 알고 안아주신 것밖에는요. 뭐라고? 내가 순환이를 안았다고? 그럴 리는 없다고 믿으면서도 이중섭이 물었다. 어젯밤에는 제가 김순환이 아니라 마사코였으니까요. 큰일 났네. 내가 정말 순환이를 마사코인 줄 알고 달려들었으면 다른 소리도 했을 텐데. 전 먹자는 말씀이요? 김순환이 웃지도 않고 물었다. 이중섭이 화들짝 놀라 되물었다. 내가 정말 그런 소리도 했어? 설마 젖을 먹은 것은 아니겠지? 아니요, 먹었어요. 뭐라고? 이중섭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가 속옷만 입고 있는 자기 차림새를 깨닫고는 덜썩 주저앉았다. 그런 그를 흘끔 바라보고는 김순환이 조용히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큰일 났네. 내가 어쩌나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 일단은 김병기의 집에서 도망을 쳐야겠다고 작정한 이중섭이 옷을 걸쳐 입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으나 집안은 조용했다. 그는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왔다. 김순환도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기척이 없었다. 대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오자 두부장수가 땡그랑 땡그랑 작은 종을 치며 지나갔다. 그는 걸음을 빨리하여 평양역으로 갔다. 그러나 기차는 3시간 후에나 있었다.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 에이 참, 내가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이중섭의 발길이 저절로 대동강으로 갔다. 북벽로에 올라 강을 내려다보니 미친년의 산발한 머릿결 모양으로 안개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었어, 마사코. 내가 순환이한테 젖을 먹자고 했으면 그것은 순전히 그녀를 마사코로 알고 그랬을 거야. 난 마사코를 배신하지 않았어. 중섭이에게는 오직 마사코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이중섭의 가슴에도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음울한 안개였다. 인사도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쳐 나온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정말 내가 순환이를 안았을까? 그녀를 안고 젖을 먹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어젯밤에 그녀를 만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나를 놀리려고 그냥 해본 소리였을 거야. 그러나 거짓이라고 믿기에는 그녀의 표정이 너무 그럴듯했다. 설마 젖을 먹은 것은 아니겠지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먹었어요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난 어떡하면 좋냐, 마사코야. 이중섭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다. 에이 참, 사람도 아침 산책을 나오려면 깨워서 함께 오지 않고. 언제 왔는지 김병기가 웃고 있었다. 병기. 잠을 자고 있어서 그냥 나왔어. 안개 때문에 한참을 찾아 헤맸네. 대동강가로 연광정으로. 근데 산책을 나온 사람이 가방은 뭐 때문에 들고 나왔는가? 그냥 역으로 갈지도 몰라서. 어제 내가 많이 취했었지? 혹시 내가 마사코를 찾지는 않았는가? 술만 취하면 마사코를 찾는 버릇이 있는데. 왜? 찾았지. 엉뚱한 여자를 마사코로 착각한 것이 탈이었지만. 엉뚱한 여자? 이중섭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혹시 순환이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 그녀를 마사코로 알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나중에는 저까지 먹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흘러가는데 김병기가 말했다.
내 처지한테 자네가 그랬지 않은가? 마사코라고 부르면서 부둥켜 안고 심지어는 말을 중단한 김병기가 빤히 바라보았다. 심지어는 어쨌다는 말인가? 설마 젖을 먹은 것은 아니겠지? 젖? 김병기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젖. 하고 이중섭이 대꾸했다. 잠시 생각하던 김병기가 대답했다. 아, 먹었지? 정말이야? 정말이지 않고 그럼 큰일 났네. 큰일은 무슨? 다행히 둘 다 혼전이니까 책임을 지면 되지. 설마 남의 집 귀한 처녀의 젖까지 먹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 김병기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다짐을 받으려 했다. 내 마사코는 어떻게 하고? 그 여자는 안 오네. 조선 남자는 조선 여자와 사는 것이 정상이고. 아니야, 마사코는 꼭 오네. 이중섭이 부르짖었다.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가라는 김병기의 간절한 청을 뿌리치고 이중섭은 원산으로 돌아왔다. 친구를 만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갔다가 결국은 짐만 하나 떠안고 온 셈이 되었다. 부관 연락선이 끊어졌다는 김병기의 말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며칠 후에 아침 밥상거리에서 형 중석이 그 얘기를 꺼냈다. 부관 연락선 금강환이 폭격을 맞았다는구나. 지난번 평양에서 들었어요. 이중섭이 간단하게 대꾸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섰다. 그러면 무엇이냐? 마사코라는 그 일본 여자아이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배가 없으면 어차피 못 올 테니까. 설마 언제까지나 배가 안 다니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중섭이 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사람이 무더기로 죽어가는 세상이다. 사랑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 호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형 중석은 그렇게 말했으나 이중섭은 며칠을 끙끙 앓았다. 마사코가 못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지고 그녀가 조선 쪽을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다. 아, 마사코. 내 사랑 마사코. 이중섭이 화실에서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조카 영진이가 찾아왔다. 삼촌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예, 평양에서요. 이제야 삼촌을 혼인시키게 되었다고 할머니께서 좋아하셨어요. 뭐야? 이중섭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조카 아이는 무엇이 좋은지 싱글거리고 있었다. 예쁜 누나도 함께 왔어요. 이 예쁜 누나도? 평양역에서 헤어지기 전에 김병기가 일간 한번 들름새 하고 말했다. 그때는 인사치레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김순환을 데리고 기어코 온 모양이었다. 이중섭은 조카를 앞세우고 집으로 갔다. 도련님도 참 저렇게 참한 색시를 숨겨놓으시고도 어머님 속을 그리 태우셨어요. 점심을 준비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던 형수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아닙니다, 형수님. 순환이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친구의 처제일 뿐입니다. 이중섭이 얼굴을 붉히며 변명을 하였으나 형수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를 않았다. 그가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김순환을 데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있던 그녀가 흘끔 고개를 들어 바라보다가는 이내 눈을 내리깔았다. 김병기가 말했다. 자네한테 맡겨놓았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시간을 냈지. 자당님과는 얘기가 다 끝났네. 사주단자만 교환하고 바로 나를 받기로 말일세.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앞이라서 차마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어물거렸다. 애미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었으면 애미가 걱정은 안 했을 것이 아니냐. 아무튼 이제 됐다. 저렇게 훌륭한 색시가 내 며느리감이라니. 어머니가 무척 흡족하다는 표정으로 김순환을 바라보았다. 중섭이 자네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겠네. 김병기가 선언하듯 말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내가 한 번도 순환이를 내 색시 삼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이중섭이 입속으로만 대꾸했다. 밥도 참 복스럽게 먹네. 어머니는 김순환이 딱 마음에 드시는지 그녀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으나 이중섭은 꼭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중간에 일어나 방을 나오고 싶었지만 사람의 도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자니까 온몸이 다 송글스러웠다. 이중섭의 그런 속도 모르고 김순환은 밥 한 그릇을 천천히 다 먹고 있었다. 에헤이 참 처녀가 부끄럼도 없네. 절반쯤 먹고 남길 일이지. 그녀를 슬쩍 흘겨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중섭의 그런 기분을 김순환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점심을 끝내고 김병기를 화실에 남겨놓은 채 바닷가를 걸으며 그녀가 생글거리며 물었다. 제가 밉죠, 이 선생님? 아니, 내가 왜 순환이를 미워하겠어? 그런데 밥 먹는 사람을 향해 눈을 흘기고 그러세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 정말이었는가 봐.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우셨어요? 너무 느닷없어서 많이 당황했지. 형부가 보통 졸라야죠. 오늘에야 결판을 내자고요. 사실은 저도 이 선생님이 좋고요.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이 처녀도 수줍음을 탈 줄 아네. 어머니 앞에서는 여우 같은 짓을 곧잘 해대더니. 이중섭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순환이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아직도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석구뿐인가요?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도저히 없는 건가요? 그래. 병기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어. 이중섭의 말에 그녀가 눈길을 하늘로 주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끼룩거리며 날고 있었다. 저 괭이 갈매기는 말이야. 부부 중에서 하나가 죽으면 끝까지 혼자 산대. 이중섭이 갈매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미안했으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만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었다. 마사코를 배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다. 헛수고는 제가 하고 있죠. 갈매기 핑계를 대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날 저를 마사코인 줄 알고 팔을 벌리며 달려들 때 눈물이 나려고 해서 혼났어요. 마사코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이 샘도 났지만 제가 마사코 노릇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계속 괴로웠어. 정식으로 사과할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선생님이 제게 실수를 하신 것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절 안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 젖도 안 먹었겠네? 젖도 안 먹었어요. 마사코라고 부르면서 저를 안으려고 하실 때 제가 도망을 갔으니까요. 그랬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고민했네. 이중섭이 하늘을 쳐다보며 헤헤 웃었다. 그런 그를 김순환이 흘겨보았다. 그래서 이젠 속이 후련하세요? 그런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선생님을 붙잡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미안해, 순환이. 그러나 마사코를 그대로 두고는 다른 여자를 안을 수가 없어. 순환이가 좋기는 하지만 난 마사코를 배신할 수가 없어. 사랑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혼인을 했어. 뭐라고요? 김순환이 어깨를 흠칫 떨며 물었다. 일본을 떠나오기 전에 시모노세키 여관방에서 단둘이 혼례를 치렀어. 마사코는 중섭이의 색시가 되고 중섭이는 마사코의 서방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 도쿄가 폭격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쩌면 그녀의 집이 산산조각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녀를 두고 내가 어떻게 순환이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 내 마음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발밑까지 달려왔다.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바람이 회오리를 일으켜
모래기둥을 만들었다. 모래바람이라도 맞은 것일까? 김순환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마사코가 영원히 오지 않으면요? 그때는 혼자서 사실 건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녀가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 마사코는 꼭 와. 배가 없으면 헤엄이라도 쳐서 꼭 온다고. 이중섭이 부르짖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모르겠어요, 전. 마사코의 무엇이 이 선생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마사코와 선생님의 사랑은 끝났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 혼자서만 목을 매달아 하시는지. 그녀가 바다 쪽에서 돌아서서 해당화가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해당화가 무성한 잎 사이에 작은 꽃망울을 숨기고 있었다. 해당화가 필 때까지는 마사코가 오겠지. 아니, 해당화가 피었다가 지기 전까지는 마사코가 오겠지. 올해는 못 와도 내년에는 오겠지. 그는 갑자기 가슴에 해당화 가시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다. 미안해. 병기한테는 순환이가 잘 얘기해. 싫어요, 전. 그런 말씀이라면 이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절망만 가득 안고 돌아가는군요. 그녀가 모래바람 속으로 달려갔다. 미안해, 순환이. 그러나 넌 내 짝이 아니야. 내 짝은 오직 마사코뿐이라고. 그녀를 향해 중얼거렸으나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 버렸다. 참담한 기분으로 이중섭은 화실로 돌아왔다. 김병기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순환이는 울면서 역으로 먼저 갔네. 자넨 내 처제가 그렇게 싫은가? 싫어서가 아니야. 그녀는 좋은 여자지. 내겐 과분할 만큼. 마사코는 있게. 그 여자는 절대로 조선에 올 수가 없네. 김병기의 말에 이중섭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마사코 얘기는 그만해. 난 다른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기분이 나쁘단 말일세. 김병기가 흠칫 놀라 바라보았다. 이중섭의 눈에 부연 열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미안해, 소리를 질러서. 아니, 됐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아닐세. 자당님과 의논한 대로 일을 추진할 걸세. 그러지 마, 병기. 자네가 그러지 않아도 난 지금 미칠 지경이라고. 이중섭이 간절한 심정으로 말했으나 김병기의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이었다. 화실로 형 중석이 찾아왔다. 낮에 평양에서 색시감이 다녀갔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낌새나 알자고 들른 것이 틀림없었다. 내 생각은 그렇구나. 마사코가 조선으로 온다는 것은 이젠 틀린 것 같구나. 폭격으로 날마다 도쿄가 풀바다가 된다는데 그 여자의 집이 온전한지도 모르고 이쯤에서 그 여자를 포기했으면 싶구나. 해당화가 필 때까지만 기다려보고요, 형님. 이중섭의 입에서 느닷없이 그런 소리가 나왔다. 해당화? 하고 형이 눈을 크게 떴다. 예, 형님. 해당화가 피었다가 질 때까지만 기다려보겠어요. 이중섭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런 아우를 내려다보면서 형이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봐야 한 달이구나. 그때까지도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병기의 처제와 결혼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구나. 내일이라도 당장 사주단자를 보내고 태기를 하실 모양이던데.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어요, 형님. 글쎄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절대로 물러나시지 않을 것 같더구나. 형 중석의 그런 예상은 틀림없었다.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김순환의 집으로 사주단자를 보냈다. 아직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 달만이라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넌
그 외년을 기다리면서 평생 혼자 살 놈이라는 것을. 둥서봐, 아무 소리 말고 애미가 하자는 대로 하자. 너를 그대로 두고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에이, 참 오만이도.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아들의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평양의 김병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해당어가 피었다지는 6월 이후로 혼인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김병기조차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니,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쪽에서 사주단자가 가자 다음 날로 바로 태기를 하여 보낸 것이었다. 혼인 날짜를 해당어의 꽃망울이 부풀기도 전인 4월 중순으로 잡혀 있었다. 이중섭의 편지를 김병기가 읽은 것은 태길단자를 원산으로 보낸 사흘 후였다.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구나. 어쩌겠느냐. 순리대로 따르는 수밖에. 마사코가 온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 기적을 바라고 언제까지나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혼사를 열흘쯤 앞둔 어느 날 형 중석이 말했다. 알겠어요, 형님. 이중섭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꾸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중섭이 날마다 소주병을 서너 개씩 비우며 마사코를 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평양의 김순환네 집에서 혼사를 일에 남짓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던 그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